자, 618페이지입니다. 채권의 소멸이죠. 이 채권 소멸이라는 것은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채권, 특정인에 대한 권리가 소멸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채권의 소멸이라고 그래요. 자, 먼저 채권의 소멸의 원인부터 먼저 암기하세요. 이러이러한 사유가 발생하면 우리 민법상 채권을 소멸하는 사유로 정해놨다. 법정 사유를 정해놨잖아요 말이죠. 그걸 여러분은 먼저 암기해 두는 게 좋아요. 아예. 이렇게 시험 문제 내거든요. 다음 열거된 사항 중에서 우리 민법상에 채권 소멸 사유인 것은 아닌 것은 이렇게 구별하라는 거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또 채권법상에 채권 소멸 원인인 것 골라라 아닌 것 골라라 이렇게 내게 돼요. 예컨대 소멸시효라는 제도는 민법 총칙에 있는 채권 소멸 사유이지 채권법상에 있는 소멸 사유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시험을 구체적으로 내기도 해요. 아주 기본적이기도 하지만, 자, 채권의 소멸에 거기에 의에 보시면은 쭉 나열해놨죠. 변제, 대물변제, 공탁, 상계 등 뭐 이런 게 해놨고요. 또 경계 뭐 등등 있는데, 채권 소멸의 원인을 한번 보세요. 채권법상의 원인은 7가지로 규정되어 있다 해놨죠. 보세요. 변제, 대물변제, 공탁, 상계, 경계, 면제, 혼동, 이 7가지가 바로 채권법에 있는 채권의 소멸 원인이에요. 이것을 성격을 가지고 나눠보면 준법률행위인 사실행위는 변제, 그 다음에 법률행위에 해당되는 것은 대물변제, 상계, 경계, 면제, 그리고 사건에 해당되는 것, 즉 비정신작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 혼동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물 수도 있어요. 이렇게요. 꼭 여러분이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주시면 좋겠어요. 변제는 준법률행위죠. 혼동은요, 사건이죠. 그 다음에 기타, 대물변제, 상계, 공탁, 면제 이런 행위들은 뭐예요? 법률행위에 의해서 당의 채권이 소멸하는 것이 되죠. 이렇게 7가지 원인을 알아두셔야 되고, 원인, 사유를 여러분 암기해놔야 되고, 그 7가지 성격을 이렇게 분류할 수 있어야 돼요. 변제하면 사실행위인 준법률행위 이렇게 하고요. 혼동 이렇게 하면 사건 이렇게 해야 되죠. 대물변제나 상계 이렇게 하면요. 법률행위에서 소멸하는 거야 이렇게 해야 되죠. 이런 식으로 정리를 딱 해 두셔야 됩니다. 그 밖에 소멸 원인에는요, 그래요. 소멸시효 제도 있죠? 이거는 민법 총칙에 있어요. 해제 조건의 성취 역시 민법 총칙에 있어요. 종기의 도래 역시 민법 총칙의 기한에 해당돼요. 그죠? 그 다음에 채권의 발생 원인의 취소, 해제. 취소는 민법 총칙에 있고요. 해제는 계약법에 있어요. 이렇게. 자, 이런 내용도 전부 다 채권 관계가 소멸하는 거다 이런 이야기죠. 자, 이렇게 해서 채권을 소멸하게 되면 효과는 뭐냐? 당연히요, 그 채권의 내용에 들어있는 채권적 청구권이라든지 또 담보권이라든지 또 보증채무 채권, 보증채권 채무 관계, 이것도 전부 다 소멸해야죠. 주된 채무 자체가 소멸해버리면 그에 부수되어 있는 같이 수반되어 있는 그러한 채권관계, 채무관계 이런 것들이 함께 소멸한다 이렇게 보는 게 대원칙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먼저 그 중에서 변제 행위를 보죠. 변제. 자, 변제란 것은 619페이지 자료에 보세요. 변제는 채무 내용인 급부를 그대로 실행하는 거예요. 이 급부행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변제는 급부행위를 통해서 채권을 만족시키는 거죠. 이걸 통해서 채권의 목적이 실현되는 거예요. 이것은 채권이 만족되는 거죠. 만족. 채권의 의도대로 실현되어져서 만족됐으니까 어떻게 돼요? 당연히 채권을 소멸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행위가 급부행위, 요 행위가 바로 변제를 의미하게 되죠. 이때 이 변제는요, 변제는 준법령이다 했어요. 변제는 준법령이다. 보통 그 중에서도 사실행위라고 하죠, 보통. 변제행위. 변제행위죠, 이거 사실은. 그죠? 행위를 하는 거죠. 급부행위니까. 행위를 하는 거죠. 보통 변제 행위는 어떻게 하나? 변제, 여기 있다, 자, 받아 하고 제공하죠. 그래서 보통 변제는요, 먼저 변제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자, 변제 제공은 채무자가 급부의 실현 결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그러한 상태를 이행하는 거예요. 즉, 채무가 변제되어 채권을 소멸시키도록 채무자가 이행 제공하는 거예요. 이행. 여기 있다라고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무 내용대로 이행을 제공하는 거다. 이게 바로 변제 제공이에요. 이것은 원칙적으로요, 현실적 제공이죠. 말로만 제공하면 되는 게 아니고요, 급부 내용을 완성해서 야, 여기 있다라고 내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제공이죠. 이게 가장 기본적 제공이에요. 변제 제공의 기본적 모습은 뭐라고요? 현실적 제공이다. 현실적으로 여기 있다라고 내놔야 된다라는 것이죠. 다만 채권자가 미리 변제받는 것, 받기를 거절하거나 그 다음에 채권자 행위가 먼저 있어야 된다 라고 한다면, 이때는 내가 변제 준비 다 했으니까 내가 완료했어, 내가 너만 행위하면 돼, 너 채권자 네가 행위해줘, 그럼 내가 바로 제공할게, 이렇게 하는 거죠. 또 만약에 상대방이 말이죠, 즉 채권자가 변제받기를 수령하기를 거절하고 있어요. 그러면 야, 내가 변제 준비 다 했거든, 다 해놨어, 그러니까 이제 말로만 한 거예요. 말로만. 이걸 뭐라 그래요? 말로만 한 걸 구두 제공이라고 그래요. 현실의 제공은 채무 내용, 해야 할 내용을 다 만들어서 자, 여기 있다라고 직접 내놓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현실의 제공이라고 그래요. 구두 제공은 뭐예요? 내가 제공할 내용을, 채무 이행을 제공할 내용을 다 준비해 놓고 말로만 상대방한테 하는 거예요. 왜 말로만 하냐? 그것만으로도 변제 제공을 인정하는 거예요. 변제 제공을 인정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어떤 경우에 구두 제공이 곧 변제 제공에 해당되냐 하면, 채권자가 수령을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준비를 다 했으니까 너 받으려면 손만 내밀어 내가 넘겨줄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거절하고 있으니까 내가 계속 들고 있을 수 없잖아, 그죠? 말로만 하면 되지 뭐, 준비돼 놨으니까. 또 만약에 채권자가 먼저 행위를 해줘야만 제공할 수 있는 경우, 그런 채권 채무 관계일 때, 이때는요 말로만 한 거예요. 나 준비 다 했다, 그러니까 너 행위 빨리 해라, 그럼 내가 넘겨줄게, 이렇게 하는 거죠. 예? 이게 바로 현실의 제공, 구두 제공, 두 가지 형태의 변제 제공이 있다, 이렇게요. 이렇게 변제 제공을 하게 되면 효과는 뭐냐? 효과는 바로 그래요. 이때부터 채무 불이행을 면한 거죠. 이때부터 채무자는 채무 불이행이 없습니다. 채무 불이행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변제 제공의 효과, 이렇게 합니다. 이걸 꼭 알아두셔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변제 제공. 그렇죠? 이 변제 제공이라는 의미가 대단히 중요해요. 변제 제공이 바로 변제를 통해서 변제가 이루어져 버리면 채무가 소멸해버려요. 채권이. 그죠? 변제가 되었다라고 하면 채권 채무가 소멸해버려요. 채권이 소멸합니다. 그런데 채권을 소멸시키기 위해서는 제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채무자가 이렇게 제공. 그 제공하는 방법은 두 가지 있다는 거죠. 현실적 제공과 구두 제공이라는 방법도 있다는 거예요. 구두 제공도 제공이에요. 다만 구두 제공은 어떨 때요? 채권자가 수령 거부하거나, 또요, 채권자가 먼저 행위를 해줘야만 내가 이행 제공할 수 있는 경우요. 예컨대 무슨 말이냐면, 채권자가 당의 물건, 채무자의 물건을 건네주는 행위를 받아야 되는데 그 장소를 비워주기로 했어요. 비워 놓을 테니까 여기다 갖다 줘라고 했다는 거야. 그러면 거기에 장소를 비워줘야, 채권자가 비워줘야 거기다가 갖다 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갖다 줄 물건을 다 준비했으니까 야 창고 빨리 문 따고 싹 비워주라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이게 뭐예요? 구두 제공이란 거예요. 이렇게 하면 변제 제공이 이루어졌으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채무자는 자기 채무 이행 준비 다 했잖아요. 그리고 다 여기 받아라 했잖아요. 그런데 그 상대방이 안 받으면 채무 이행은 이루어졌다고 해도 관계없죠. 따라서 채무 불이행 책임을 면한다는 거죠. 자, 요거 알아두셔야 돼요. 변제 제공이 이루어지면 그 효과로서 채무 불이행이 일어나지 않는다. 자, 그러면 변제자는 누구냐? 그래요. 변제자는, 이 변제할 사람은 채무자겠죠. 원칙적으로. 그죠? 이게 변제할 사람은 원칙은 채무자다. 그죠? 의무를 짊어지고 있는 사람이 변제자이어야겠죠. 그러나 제3자가 변제하는 경우도 있어요. 제3자가 변제 제공하는 것도 무방해요. 제3자의 변제. 이것도 가능할 경우에는 즉 채무의 내용이요. 채무의 내용이 제3자가 변제를 하더라도 그 채권의 실현에 제한이 없다. 방해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 법에도 그래 놨네요. 거기에 양갈로 3번 619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채무의 성질이나 당사자 의사표시로 제3자 변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않지만 이러한 제한이 없다면 즉 채무의 성질상 제3자가 변제해도 무방하다든가 또는 채권 채무 당사자가 제3자가 변제하는 걸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이런 약정이 없다면 제3자가 변제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말이죠. 자, 그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 제3자가 변제했을 때 나는 채무자한테 나중에 구상권 행사하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요. 그러면 변제하면 변제를 받는 사람이 있어야겠죠. 그걸 변제 수령자라 그러죠. 그럼 변제 수령자는 누굴까요? 대체로 채권자 아니겠어요? 그죠? 권리를 가진 사람이 받겠죠. 일반적으로. 그죠? 따라서 원칙적으로 채권자가 변제받는다. 수령한다. 그죠? 자, 그런데 우리 민법에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하여 변제한 것도 변제자가 선의무과실이면 그 변제가 유효한 거예요. 채권의 준점유자, 요 수령자요. 자, 이 사람한테 변제한 행위도 유효될 수도 있다. 이때는 당연히 변제자가 뭐예요? 변제자가 선의 무과실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선의 무과실로 변제자가 변제했을 때 그러면 변제 효과가 발생한다. 이런 이야기죠. 여기 채권의 준점유자 그 개념만 좀 봐두시면 되겠죠. 세 번째 줄 있어요. 변제자 입장에서 보면 거래관념상 채권을 행사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믿을 만한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보통 채권의 준점유자라고 해요. 이게요. 뭐 그 정도로 봐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니은해 보세요. 채권의 준점유자. 그 다음에 영수증을 소지한 자요. 영수증을 소지한 자에 대해서 변제했다. 이것도 가능해요. 자, 영수증을 소지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채무를 변제하면 그 채무 내용대로 영수증을 자 받아라, 돈 내가 받았으니까 줄게라고 영수증 가지고 있더란 거예요. 이게 보통 옛날에 어떤 게 있었어요? 요즘은 대부분 다 신문을 본다든가 구독하면은 지료로 넣는다는 거 아니면 은행 계좌로 다 입금하잖아요. 옛날에는요, 그래요. 관리자가 영수증을 지료 영수증이나 아니면 영수증을 가지고 다니면서 한 달 신문 구독료를 받고 현금을 받고 여기서 영수증을 이렇게 번호서 사인해 가지고 떼가 주죠. 영수증을 갖고 다니면서 그죠? 자, 이럴 때 그 영수증을 들고 왔더란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돈을 주고 영수증을 떼서 받았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 영수증 가지고 온 사람이 말이죠. 그 관리하는 데서 자기가 그만두고 나간 사람인데 그 영수증을 다시 회사에 반납하지 않고 자기가 갖고 있다가 다니면서 돈을 받았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자, 이런 경우에 이게 과연 채무가 변제됐냐. 즉, 한 달 신문 구독료를 제대로 회사에다가 신문사에다가 납부한 거냐. 이런 문제 생기겠죠. 이게 이제 영수증 소지자에 대한 변제라는 뜻이에요. 이렇게요. 자, 이런 경우에 거기 보시면 일어났네요. 영수증 소지자에게 변제했다면 이때 그 소지자가 변제를 받을 권한이 없는 경우라도 변제의 효력은 유효다. 일어났죠. 이때 변제는 뭐예요? 선임 무엇이어야 돼요? 똑같아요. 변제한 사람은 이 영수증 소지자한테 그 채무를 받으면 수령하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몰랐고 모르는데 과실 없는 선임 무과실에 해당되어야 정당하다 이런 말이에요. 이거와 똑같죠? 똑같아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때 이제 우리 판례는 이 영수증 자체가요, 진정으로 만들어져 있는 영수증이어야 된다. 가짜 위조된 영수증이면 아예 안 된다라는 거죠. 여기 영수증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다. 이렇게 보고 있죠. 자, 그 다음 변제의 목적물은 당연히요, 특정물일 때는 이행기 현상대로 그대로 인도해주면 좋게요. 불특정물일 때는, 당연히요, 채무자가 특정해서 특정물 채권 내용대로 특정해서 인도해줘야 되죠. 근데 만약에 타인의 물건으로 인도해줬다든가 또 양도할 능력 없는 소유자가 물건을 인도했다 할 때는 당연히 그 거래한 내용이 취소된다든가 하겠죠. 자, 이럴 때는 유효한 변제를 다시 하지 않으면 그 물건 돌려달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 민법에 규정을 만들어 놨어요. 464조에. 이렇게요. 그러니까 유효한 변제를 해야, 그래야 야 내가 줬던 거 돌려주세요. 잘못 줬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뭐야? 불특정물 거래했을 때예요. 불특정물로서 인도해 줬을 때는 그렇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변제 목적물은 원래는 당사자 약정된 내용의 급부 목적물을 그대로 지급해야 되죠. 그리고 특정물일 때는 특히 이행기 현상대로 그대로 인도해주면 돼요. 특정물은 정해져 있는 물건이니까 이런 내용이죠. 자, 그 정도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변제 시기는요. 그래요. 변제기가 도래하면 변제하면 되죠. 뭐 그렇죠. 그러나 변제기 전이라도 채무자가 미리 변제할 수도 있죠. 이게요. 굳이 변제기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채무자가 먼저 변제하는 건 가능하죠. 이거는 마치 기한이익 포기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죠? 민법 총칙에 배웠던 기한이익 포기. 채무자는 변제기 오면 그때 주면 되는데 미리 변제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한이익 포기에 해당되는 것이고, 이때는 당연히 채권자한테 만약에 그 상대방한테 손해가 발생한다면 미리 이렇게 변제함으로써 이럴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하면 되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상 의미가 뭐냐? 기한이익 포기로 보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변제가 되었다라고 하면 이제 여기서부터 또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변제가 이루어졌을 때 효과. 이거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여기에 변제 제공의 효과. 변제 제공의 효과는 뭐라 그랬어요? 채무 불이행을 면한다 했어요. 그죠? 더 이상 이제 채무 불이행이 아니다 이런 거지. 근데 변제 제공의 효과는요, 가장 기본이 뭘까? 여기 가장 기본은 바로 채권이 소멸하는 거죠. 그죠? 채무를 변제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채권이 소멸한다. 이게 가장 기본적 효과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이거 비교할 줄 알아야 돼요. 변제 제공의 효과는 채무 불이행이 면제된다. 그러나 변제가 이루어지면 그래요. 채권이 소멸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용어가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해석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채권이 소멸됐으니까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되죠. 증거. 그게 영수증들이죠. 뭐, 그죠? 그래서 변제의 증거. 이것은 보통 변제자는요, 영수증을 청구해서 받고, 그 다음에 내가 채권 증서를 만들어서 채무자가 교부한 게 있다면 그 채권 증서도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 있겠죠? 이런 권리가 당연히 생긴다. 그죠? 증거 역할을 하는 채권 증서, 이 반환을 청구하고, 그 다음에요, 영수증, 교부 청구를 할 수 있겠죠. 그죠? 이런 것을 이제 변제하면서 이런 것을 주장할 수 있다. 채무자. 그죠? 그 다음에 변제 충당이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변제 충당이라는 것은 채무 이행 변제행위가요. 채무의 변제행위가 채권 전부를 변제할 수 없을 때예요. 이때 이제 변제 충당의 문제가 생겨요. 이때는요, 당사자 합의해서 그 충당하는 내용을 정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지정 변제 충당이라 해서 채무자가 지정해요. 변제하면서. 이 부분은 내가 먼저 변제할게요. 이렇게 지정할 수 있어요. 지정 변제 충당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지정 변제 충당조차 없다면 그때는 법정 변제 충당을 하는 거죠. 이런 순서로 합니다. 자, 변제 충당. 여기는 세 번째. 변제 충당이란 것은 채권 전부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이럴 때는 채무자가 변제하면서 당사자 합의에 의해서 변제 충당할 수 있어요. 합의에 따른 변제 충당. 근데 이게 안 돼, 합의가 없다라고 하면 채무자가 지정해서 변제 충당해요. 지정. 그 다음 지정한 것도 없다라고 하면 그때는 법정 충당에 의하여 법에 정해져 있는 순서에 따라서 충당해 나가는 겁니다. 자, 요거 변제 충당의 순서도 이렇게 합니다. 합의 변제 충당, 지정 변제 충당, 그것조차 없다면 법정 충당, 법정 변제 충당이죠. 이렇게 순서로 해 나간다라는 것이에요. 자, 합의 변제 충당일 때는 문제가 안 되죠. 당사자 합의해서 하는 거니까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 다음에 지정 변제 충당은요, 이때는 결국은 변제하는 사람이 이 부분을 내가 변제 충당 변제 먼저 할게요. 이렇게 정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채무자인 변제자가 먼저 지정해서 충당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법정 변제 충당 볼까요? 이게 이제 중요한데, 621페이지에요. 법정 변제 충당에서는 순서가요, 이행기가 도래한 것이 있고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것이 있다라면 이행기 도래한 것을 먼저 충당합니다. 이게요. 또 채무 전부의 이행기가 도래하였거나 도래하지 아니한 때는 그 전부가요. 전부가. 그럴 때는 채무자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것으로 먼저 변제 충당하고요. 이게요. 당연히요. 근데 만약에 그 이익이 똑같으면 들어갈까요? 그 변제 충당하면 채무자 이익이 똑같으면, 같은 변제 충당이라면 이때는요, 이행기가 먼저 도래할 채무, 또 먼저 도래한 채무, 이것을 먼저 변제 충당하는 거예요. 이게요. 만약 이것도 다 똑같다 그러면 비례해서 충당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뭐예요? 도래가 왔냐 안 왔냐, 도래기가. 변제기가 도래했냐 안 했냐, 이행기가 도래했냐 안 했냐. 이행기, 변제기 다 좋습니다. 이행기가 먼저 도래했다면 도래한 것부터 먼저. 또 모든 채무가 변제기,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다, 또 다 도래했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 그때는 채무자에게 가장 이익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근데 채무자에게 그 변제 이익이 다 똑같다라고 하면 먼저 도래한 것, 아니면 먼저 도래할 것. 그쵸? 그거조차 다 똑같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때는 비례해서
변제 충당을 해버린다. 이래 되겠죠. 요 법정 충당 순서를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변제자 대위라는 게 있는데, 변제자 대위는 변제자, 채무자 대신해서 제3자가 대신 변제한다 이런 뜻이죠. 이게 변제자 대위 이렇게 해요. 제3자나 물상보증인 같은 사람이 채무자의 채무를 채무자 대신해서 변제하는 것을 변제자 대위 이렇게 하고, 이 변제자 대위는요, 변제를 대신 채무자를 대신해서 변제했기 때문에 채무자한테 구상권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구상권. 이때 이 구상권은 바로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이 변제자 대위자가 대신 행사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종전의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졌던 채권 및 그 담보에 대한 권리를 자기가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게 변제자 대위라고 해요. 자, 변제자 대위 한번 볼래요? 이 의미가 어떤 의미냐 하면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갑이 을한테 1억 채무가 있다. 1억 채권이 있다. 근데 만약에 여기에 갑의 채무 변제를 제3자 병이 이렇게 변제했다라고 해보세요. 이 병이 변제했다. 이렇게. 그러면 이런 채권을 만족했죠. 변제받았으니까. 그럼 이 채권 소멸해요. 이 사람 채무가 소멸하는데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이 변제자가 이 사람을 대위해서 이렇게요. 이렇게 대위해서 이렇게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런 거예요. 이게 변제자 대위 제도라는 거예요. 그럼 이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하면 이게 이렇게 하면 구상권이라 그래요. 이 구상권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변제자 대위를 인정한다 이러는데, 의미가 어떤 의미가 중요한 의미가 있냐면 이 채권에 만약에 갑에 대해서 여기에 갑의 거물에 대해서 저당권이 이렇게 있었다. 저당권. 이 채권은 뭐 피담보 채권이 이렇게 존재한다라고 하면 변제자 대위를 인정해버리면 이 채권에 대위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뭐예요? 저당권도 이렇게 대위 행사할 수 있다라는 것이 돼요. 그래서 갑이 결국은 병한테 이 1억 원 채무를 구상권 행사해서 이렇게 변제 다시 돌려줘야 되는데 안 돌려주면 어떻게 하냐? 이 사람의 권리인 채권과 저당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이런 특성을 갖는 게 바로 변제자 대위라 한다 이 말이에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거 변제자 대위는 구상권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구상권이라 그래요. 채무자 내 대신에 돈을 변제했잖아. 그럼 돈 내놔 이렇게 하는 것은 구상권이라 그래요. 이 구상권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뭘 인정한다? 바로 이걸 인정한다는 거예요. 변제자 대위. 이걸 변제자 대위란다. 이 부분을 잘 이해해 두셔야 돼요. 변제자 대위를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 되라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채권, 종전의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이 사람이 행사하는 힘이 있다. 그걸 변제자 대위라고 해요. 만약에 이게 있어요. 이 병이라는 사람이 물상보증인이다. 라고 하면 이 사람은 이 변제자 대위를 할 수 있는 이득이 있어요. 법률상 이익이 있어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만약에 대신 변제했다고 하면 이 물상보증인은 어떻게 해요? 이 대위를 법정 대위라 그래요. 당연히 인정해야 돼요. 여기 갑이 설령 채무자인 갑이 이렇게 대신 변제하는 거 얘한테 하지 마 하더라도 얘가 변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변제했으면 이렇게 대위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인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법정 대위, 변제자 대위 중에서도 법에서 특별히 보호하는 사람, 이 법률상 이익이 있는 사람을 이렇게 인정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물상보증인은 이 사람의 저당권을 얘가 대신 행사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런 내용이 바로 변제자 대위라 한다. 의미를 알아두셔야 돼요. 여러분은 그죠? 우리는 그 내용이 의미가 어떤 의미가 제도 취지와 제도 의미만 이해해 두시면 우리 시험은 충분히 풀 수 있어요.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깊게 얘기하면 문제 안 내니까 제도 취지만 잘 이해해 두시면 그러면 돼요.
자, 그 정도로 정리해 두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물변제인데요. 대물변제는 간단해요. 우리 교재 621페이지에 그 법조문 466조 보세요. 변제자, 대물변제라는 것은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첫 번째 채권 승낙 얻어야죠. 채권자 승낙을 얻어서 본래 채무 이행에 가름하여 다른 급여를 할 때, 그렇죠? 예컨대 돈을 빌려가지고 돈을 갚아야 될 채무자예요. 돈으로 못 갚으니까 야, 내 돈 1억은 내가 못 갚겠다, 돈은. 근데 내가 부동산 1억짜리 있으니까 부동산 1억짜리 내가 돈 대신에 줄게. 이거 받아라. 이럴 때는 채권자, 돈 받을 채권자, 1억을 돈 받는 사람이 그래 좋다라고 해야만 되죠. 그러니까 뭐예요? 채권자의 승낙 동의를 받아서 종전에 급부할 내용의 채무 이행에 가름해서, 대체해서 이 말이죠. 대체해서 다른 내용의 재산을 급부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을 뭐라 한다고? 대물변제라고 해요. 대물변제는 내용을 보니까 내가 돈 1억을 변제해야 되는데 채무자, 내가 채권자야. 내 돈 1억은 내가 준비를 못 하겠고 내 부동산 1억짜리 내가 줄 테니까 니 좀 받아줄래? 이렇게 하니까 그 상대방 채권자가 뭐예요? 그래 좋아, 내가 그렇게 받을게 라고 승낙해 줘야 되죠. 동의해 줘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대물변제 약정에 의한 급부이행인 거예요. 그죠? 대물변제는요 당사자 약정이잖아요. 그래서 이 성격은 첫 번째 법률행위예요. 왜요? 청약과 승낙에 합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약정이니까. 그래서 대물변제라는 것은 약정이에요. 법률행위인데 이 약정인 계약이 어떤 내용이냐면 성격이요. 현실적으로 급부해야 된다. 급부한 때 했죠. 급부해야 되니까 이 계약은 요물계약성을 띈다. 성질이요. 대물변제는 법률행위로서 요물계약으로서의 법률행위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렇게 정리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가름하죠. 가름. 본래 채무 이행에 가름한 급부다. 이렇게 가름한다. 가름. 이런 게 대물변제다. 그죠? 자, 요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요 부분. 요 부분. 대물변제는 당사자 합의에서 이루어지는 거다. 이렇게요. 자,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그 밑에 뭐 요건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 되겠네요. 채권자의 승낙이 꼭 있어야 한다. 그리고 대물변제가 하게 되면 그래요. 종전의 채권이 소멸하죠. 이것도 그죠? 종전의 채권이 소멸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다른 담보물권도 다 소멸하는 거죠. 채권 소멸하니까. 자, 그 다음에 공탁. 4번에 공탁 보시죠. 공탁. 공탁도 간단해요. 우리 법조문 한 개만 딱 듣죠. 487조.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변제자는, 보통 채무자죠.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 이랬죠. 즉 채무 내용대로 공탁소에다 공탁을 하게 되면 이걸 변제 공탁이라고 그래요. 공탁소에 가서요, 공탁서 서면을 작성해서 이거 공탁합니다라고 하면 비용을 받고 공탁소에서 받아줍니다. 이렇게 하는 이 공탁을 뭐라고 하냐? 변제 공탁이라고 그래요. 변제 목적으로 내가 공탁합니다라고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채권자 누굽니다라고 다 기재해요. 양식에 따라서. 그렇게 하면 변제 공탁이라고 그래요. 변제 공탁이 되면 어떻게 돼요? 채무를 면한다 했죠. 즉 이행기까지 변제 공탁을 하면 그러면 채무도 소멸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즉 채권 채무가 소멸해 버립니다. 자, 그런데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같다. 채권자가 누구인지 모르겠다. 변제자인 채무자가요. 자기 잘못 없이. 그렇다면 이것도 변제 공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간단하죠. 그래서 거기에 뭐 밑에는 설명은 그대로입니다. 변제 공탁이 이루어지면 당해 채권은 소멸한다. 그렇죠? 이때 채권자는 이제는 채무자한테 가서 돈 내놔라, 급부이행하라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왜요? 채무관계가 끝났으니까 채권 소멸했는데 뭐 이제는 채무자가 없는데 뭐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 공탁소에 가서
공탁해 놓은 물건 내한테 주세요라고 공탁소와의 관계에서만 권리 의무 관계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채권자는 공탁물에 대해서 내놓으세요라고 할 수 있는 청구권만 있을 뿐이에요. 그걸 보통 우리는 공탁물 출급 청구권이라 그래요. 채권자의 공탁물 출급 청구권. 이걸로 이제 바뀌어버리는 거죠. 채권은 소멸하고,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권리인 채권을 소멸하고, 채권자는 공탁소에 대하여 공탁물의 출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존재할 뿐이다. 이래 되겠죠. 자, 이런 내용으로 정리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 시간부터는 또 상계를 정리해야 되는데, 상계가 조금 또 좋은 어려운 제도이기도 해요. 조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